비닐봉지인가요? 손과 발, 입은 테이프와 끈으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검은색 비닐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푸른색 티셔츠와 검은색 바지 차림은 실종 당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나름 그동안 충격적인 현장들을 많이 언급을 해왔었는데 네. 비닐봉지를 검은 그러니까요. 봉투를 쓰고 있는 저 사진은 되게 좀 소름 끼치는데요. 네, 너무 끔찍하네요. 마치 무슨 의식을 치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진짜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손발이 나무에 묶인 채 얼굴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는 피해자의 모습, 일부에서 뭐 괴이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었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얼굴, 다리, 무릎 등을 누군가가 삽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을까요? 처형식을 치르듯 했다라는 그런 이제 관측들도 많이 있었고요. 특히 비닐봉지를 피해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얼굴에 씌워서 피해자로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시선 차단 효과. 네. 그러면 이게 극도의 공포심, 두려움, 그럼요. 불안감이 조성이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야산이니까 트여 있잖아요. 그런데 비닐봉지가 쓰여 있으니까 본인은 감금된 것 같은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 상태가 되면 피해자를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 뭐 이러한 심리 상태가 되는 거죠. 아마도 성범죄자들 중에서 이제 가학적인 도착증이 있는 사람이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지 않았을까? 피해자가 극도의 이제 공포 상태가 그렇죠. 되는 와중에 본인의 이제 어떤 지배력 이런 데서 오는 흥분 이런 것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확실한 거는 끔찍한 살인범인 거는 맞습니다. 그죠? 네. 당시에 이 여성은 실종 신고가 돼 있었대요. 안타깝게도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한편 실종 신고됐던 또 다른 여성이 발견이 됩니다. 이번에는 장소가 경상북도에 있는 한 도로변에서 발견이 됐어요. 시체를 싣고 이곳까지 온 뒤 차 문을 열고 시체를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안타깝게 또 이 여성 역시 살해된 채 발견된 거네요. 네. 혹시 시신에 어떤 범인의 흔적 같은 건 없었나요? 이 여성의 시신에는 배와 허벅지 등에 흉기로 마구 찔린 흔적들이 있었어요. 시신이 던져놓다시피 이렇게 방치된 형태로 발견됐는데요. 어떻게 보자면 범인이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는 게 전혀 두렵거나 또는 뭐 불안하지 않은 이런 대담한 행동처럼 보였었죠. 지금 두 사건을 면이어서 보여주는 거면 범인은 같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시신이 발견될 때만 해도 두 사건이 서로 연결된 사건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죠. 지역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 당시에는 이게 지금 공통 분모가 있냐 네. 뭐 이런 차원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있었죠. 네. 중요한 더 단서 같은 게 없었나요? 사실 중요한 단서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두 사건이 같은 사람의 짓이라는 게 밝혀지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혹시 여기 지금 도로변에 있던 시신도 비닐을 뒤집어 썼나요? 서울? 경기도와 경상북도는 너무나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두 피해자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고요.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두 여성 모두 거주하는 곳은 서울인데 아주 먼 곳에서 발견됐다라는 것. 이것 하나가 유선 씨 말씀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공통점이었던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범인에게는 이동수단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서울 이촌동에 사는 허모 씨. 택시를 잡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을 때 친절하게 한 택시가 자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택시를 탄 이후 허 씨는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허모 씨면은 그 아까 나무에서 묶여서 비닐봉지 그쵸. 택시 탄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고속도로에서 발견된 그 여성분도 택시를 타신 거예요? 서울에서? 네. 두 여성 모두 사건 발생 직전에 택시를 탔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게다가 1994년 여름 당시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빈번하게 발생한 범행 수법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질주하는 수많은 택시들. 이제 안심하고 택시를 타기가 겁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에 부녀자 혼자 택시를 타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훔친 차에 위조 번호판을 단 가짜 택시들이 판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가짜 택시군요. 번호판을 위조하는 데는 납판이 많이 쓰입니다. 구하기 쉽고 연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납판을 다른 택시의 번호판 위에 대고 문지르기만 하면 감쪽같이 새 번호판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어머. 뭐 감쪽같이 금방 되네요. 이게 플러스 하나만 있으면 그냥 찍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더 간단한 수법도 있습니다. 번호판의 3자를 조작해서 비슷한 모양의 8자로 바꾸는 수법입니다. 그렇게 흉흉했던 94년도에 이제 살인 택시가 등장을 했고 피해자는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납치되어 다른 지역으로 유기가 됐고요. 하나는 경기도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북권. 그런데 나무에 묶인 채 발견된 허 씨와 고속도로 변에서 발견된 박 씨 모두 사실은 범인이 잡히고 나서야 피해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그 범인은 어떻게 잡힌 거예요? 허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관할 경찰서에서 이 사건 하나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공개 수배를 하게 됩니다. 공개 수배를 어떻게 실종 신고 하나만으로 범인이 누군 줄 알고 공개 수배를. 이미 과거에 다른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일을 저질러가지고 아, 전과자였군요. 네, 지명 수배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대요. 그동안은 이제 관할서끼리 공조가 되지 않아서 뒤늦게 이제 이 사람이 용의선상에 상당히 유력하다 하고서는 이 사람의 신분을 이제 공개 수배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1m 70cm 가량의 키에 전라도 말씨를 사용하는 30대 후반의 씨를 발견하는 사람은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수배 전단 10,000장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는 한편 검거에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랄 일이 더 있는데요. 공개 수배를 한 당일날 한 남자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들어섭니다. 그러더니 대뜸 이런 말을 하죠. 자수하러 왔습니다. 내가 지존바보다 더한 놈이야. 근데 자수하러 와서 저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 반성의 기미도 없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막 당당해 보이네요. 네, 뭐 기억하시지만 1994년 우리 사회를 그야말로 경악하게 했던 살인 집단 지존파. 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내 손에 그 개를 못 죽여서. 아니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정말 죽여서 못 죽여서 하는 거지.
이들이 9월 21일 날 검거가 됐어요. 네. 근데 그로부터 6일이 지난 후에 이 남자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하필 많은 경찰서 중에 왜 서초경찰서로 갔을까요? 이유는 서초경찰서여야만 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지존파 일당을 검거한 게 서초경찰서였기 때문이죠. 그럼 이 사람이 아까 그 두 여성을 죽인 범인이 맞긴 한 건가요?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친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서초경찰서 형사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좀 이상해서 수사를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남자가 바로 앞서 두 여성 실제로 살해했던 살인 택시 드라이버였던 거죠. 여성만을 노린 전직 택시기사의 범행이 더 충격적입니다. 훔친 택시를 몰고 다니면서 여자 승객 6명을 납치해서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어젯밤 늦게 자수한 온보현의 택시 살인마 온보현.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렸을 때긴 한데.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6명의 여자를 납치해서 성폭행하거나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보현은 경찰에서 훔친 택시의 번호판을 여러 차례 바꿔 달고 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1차 범행 8월 말 서울 암사동 사거리, 2차 범행 9월 1일 서울 잠실병원 앞길, 3차 범행 9월 11일 서울 독산동, 4차 범행 9월 12일 서울 양재동 사거리, 5차 범행 9월 13일 서울 천호 사거리, 6차 범행 9월 14일 서울 가락동. 이 온보현이 경찰관 딱 만나서 자수하고 난 다음에요. 제일 먼저 한 일 뭐였을까요? 뭐 저거 조서 네. 조서 쓰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이라면 그렇죠. 네. 소위 말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 이게 가장 네네. 먼저 해야 될 일일 텐데 네. 온보현은요. 경찰관을 만나자마자 조서 쓰기 전에 기자 먼저 불러줘 이랬다는 거예요. 아, 왜요? 지존파보다 더한 놈이 있다는 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 이게 그 주장이었고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지존파는 6명에서 5명을 살해했고 자기는 혼자서 2명을 살해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자기가 지존파보다 더 센 놈이다 이거죠. 아니 뭐 무슨 살인범들끼리 무슨 라이벌 의식도 아니고 뭐예요 이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현장 검증을 할 때는 온보현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오늘 신문에 내 기사가 톱입니까? 지존파가 톱입니까? 이러면서 이 지존파에 대한 라이벌 의식, 경쟁 심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앉을 거니까 좀 불러들어. 가만히 말고. 온보현이 자수를 할 때 넘긴 증거물이 하나 있어요. 자수도 한 데다가 이 증거 있습니다. 이렇게 들이밀은 거죠. 대체 그 증거물이 뭐예요? 그게 바로 범행 일지라는 겁니다. 범행 일지요? 온보현이 작성한 범행 일지입니다. 온보현은 기억을 되살려 조금도 숨김없이 범행을 적는다고 서두에 썼습니다. 와, 시간 날짜 다 나와 있네요. 그런데 더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네. 이 온보현이라는 작자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것은 훨씬 더 많은 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 38. 내 나이만큼 사람을 죽일 겁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죠? 그 특정 숫자를 딱 설정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나이인데요. 자기 나이만큼 죽이겠다라는 건데 과거에 정두영이라는 연쇄살인범이 10억 원이라는 돈을 목표로 정한 적은 있었어요. 정남규의 경우에는 유영철보다 내가 더 많이 죽이겠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온보현처럼 내 나이만큼 사람을 죽이겠다라면서 피해자 숫자를 목표로 하는 경우는 참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38명을 죽일 작정이었던 건지 아니면 뭐 자기 과시 같은 그런 발언인 건지 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온보현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실제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심을 하고 나서요. 온보현이 고향 선산에 내려갑니다. 가서는 며칠간 구덩이를 크게 하나 파요. 스스로.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목표로 세운 38명을 다 살해하고 나면 본인도 그 구덩이에 들어와서 스스로 죽겠다. 이런 결심을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만의 의식까지 치른 거죠. 삶을 포기했으니까 그만큼 사람들을 죽이겠다 이런 작정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이 구덩이에 진짜 본인이 들어가서 죽으려고 했던 시도는 확인이 안 됐고요. 구덩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어요. 다른 용도요? 밤늦게 일 마치고 귀가하면서 이제 택시를 탄 건 씨를 흉기로 위협해서 성폭행까지 했네요. 그리고선 온보현은 다시 택시를 내몰아서 그 구덩이 거기로 권 씨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다가 밀어넣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성폭행을 거기서 한 차례 더 합니다. 그런 후 그 권 씨를 손발을 전부 결박을 합니다. 문 밖에서도 못 나가고 무서워가지고 집에서도 창문 하나도 못 열어놔요. 무서워서. 진짜 너무 다행히 도망쳐서 살게 됐는데 얼마나 그동안 무섭고 막 소름 끼치고 이 트라우마는 평생 가지 않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안 하셨나요? 권 씨는 경찰에다 신고를 했고요. 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범행에 이용된 택시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택시를 경찰이 수거해가는 모습을 내내 지켜보고 있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설마... 저거를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저 장면을 택시를 수거해가는 장면을 지켜봤다 이런 이제 그 자백을 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뭐 상당히 이제 쾌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FBI 보고서에 따르면은 연쇄 방화범의 90% 정도가 사실은 이제 119에 신고를 하면 이제 그 소방대원들이 막 출동해서 불 끄는 모습 그런 것들을 또 자기가 저지른 방화 현장에서 구경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90%? 네.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 번지고 소방차가 출동하고 사람들이 뛰쳐나오고 난리를 치는 이 그걸 장면. 보면서 네.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쟤네들이 다 내가 벌린 일의 결과로 저 난리를 치는구나. 나는 역시 위대하다. 쟤네들을 다 내 수하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어떤 통제감 그런 데서 오는 희열 같은 게 있는 거죠. 왜 이런 짓을 벌린 것 같으세요? 저는 살인이 목적이었던 것 같지가 않다. 네, 온보현이 나중에 직접 밝힌 이유는 이랬습니다. 훔친 택시를 몰고 다니면서 여자 승객 6명을 납치해서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전직 택시기사의 범행이 또 충격적입니다. 내 나이 38, 내 나이만큼 사람을 죽일 겁니다. 얼굴에는 검은색 비닐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보기에 온보현은 왜 이런 짓을 벌린 것 같으세요? 저는 살인이 목적이었던 것 같지가 않다. 애초부터 살인이 목적인 사람은 아니다. 살인이 목적이 아니면요? 발바리 사건 다룬 적 있잖아요. 이 사람도 역시 성폭행이 주 목적. 네. 사실은 원래는 연쇄 강간범, 여자들이나 공격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런 시도를 하다가 예상 외의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여성이 순순히 본인의 성적 판타지를 구현하도록 협조할 줄 알았는데 도주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 제압을 한 거잖아요. 도주를 하려다 보니 삽으로 결국 내리치는 게 지금 이 사건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이죠. 예. 근데 멋있고 싶었어. 그렇죠. 여자를 죽였지만 여전히 멋있게 사람들에게 경악을 울리는 이런 범죄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저는 살인보다는 뭐 이 온보현은 결국은 강간이 목적이었다. 강도 강간범이다. 여성들을 납치하고 성폭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살인을 함으로써 자신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좌절감 이런 것들을 보상받으려고 했다라고 저는 봐요. 이 온보현은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나서 공장, 막노동판 이런 데를 전전하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해요.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했고 주변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삶을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래서 끝내야 되겠다라고 결심까지 합니다. 그런데 막상 스스로 죽을 용기는 없었죠.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지? 이대로 나 혼자 못 죽어?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 살인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게 뭐 온보현 범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살인을 목적으로 한 그냥 뭐 광기 같은 거였다. 그렇죠. 생명을 자신이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우월감, 생사 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다. 선택적 살인, 그것이 범행의 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온보현의 첫 번째 살인.
이 피해자 허 씨 기억하시죠? 처음에 봤던? 네, 이 사건이야말로 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온보현이 신의 노름을 했던 사건입니다. 3차 피해자인 엄 씨가 납치됐던 게 9월 11일이었고요. 이 엄 씨를 야산에 묶어놨어요. 네. 2차 권 씨도 그 전에 도망을 갔거든요. 근데 3차 엄 씨도 묶어놨는데 온보현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탈출을 한 거예요. 아유, 뭐 약이 바싹 올랐겠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허 씨를 납치를 한 거죠. 결국 경기도 용인 인근의 한 야산으로 허 씨를 끌고 갑니다. 야산에 도착해서 평소 본인의 수법대로 손과 발을 노끈으로 결박을 했어요.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요. 그런데 이때 온보현이 허 씨에게 아주 괴이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어떤 제안이요? 허 씨가 만약에 도망을 가지 않으면 살려주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진짜 악마가 할 법한 제안인 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도망갈래요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온보현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자리 비운 척. 혹시 테스트? 네, 바로 그겁니다. 허 씨를 묶어놓은 자리에서 한 10m 정도 떨어져요. 마치 자기가 멀리 간 것처럼. 그리고 허 씨를 계속 지켜봅니다. 탈출 시도를 하나, 안 하나. 아, 너무 소름 끼쳐. 허 씨가 가만히 있다가 네. 멀리 간 것 같으니까 그쵸.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묶여있던 노끈을 풀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지켜보고 있던 온보현이 바로 삽을 들고 허 씨에게 돌진을 합니다. 머리를 쳤다. 머리를 치고. 내가 준 기회를 무시하고 차버리고 도망가려고 해? 이렇게 분노를 하면서 살인의 명분을 찾아낸 겁니다. 이 살인 명분이 야, 네가 내 말 거역했잖아. 이거 완전 그냥 도라이. 완전 미쳐도 단단히 미친. 네. 그런데 온보현의 이런 범행 행각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여관? 이번에는 산이 아니라 여관으로 갔네요? 네, 온보현이 나중에 직접 밝힌 이유는 이랬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순종적이고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살려줬죠. 참. 아니 뭐 착해서 안 죽였으면 그동안 납치해서 죽인 피해자는 뭐 나빠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데 자기가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거며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살려준다는 건지. 이 5차 피해자 노 씨는 온보현 말에 따르면 반항도 하지 않고 고분고분 자기 말을 잘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야산이 아니라 여관으로 데리고 가도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여관으로 갔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에는 성폭행이 목적이고 또 살인까지는 또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당초에 당연히 살인 계획을 세웠었겠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살해하지 않고요. 심지어 피해자의 집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어머. 자기가 그 어떤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어떤 뭐 신 같은 생각이라고 했는지.
전적으로 자기 말에 복종하고 자기 말을 잘 들어줬다라고 생각한 여성은 살려주고 집에까지 바래다주고, 그렇지 않은 여성은 살해하고, 이 최대한 피해 여성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현실에 자기에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권력, 이것을 과시하고 강한 남자란 걸 스스로 느끼고 누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럼 마지막 피해자인 6차 피해자도, 그러니까 온보현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안 들어서 뭐 살해를 했다 뭐 그런 건가요? 네, 이 6차 피해자 박 씨가 온보현과 가장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박 씨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도착했을 무렵 온보현이 돌변을 합니다. 그 흉기로 박 씨에게 위협을 가하죠. 그런데 박 씨는 오히려 온보현의 손목과 핸들을 잡고 꺾어버립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겠네요. 네, 당황했죠, 당연히 온보현이. 그래서 이 당황한 온보현이 흉기로 박 씨를 여러 차례 찌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끝까지 거세게 저항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온보현도 손가락 부상을 입어요. 그럼 뭐 지금까지 봐왔던 걸로는 그 분노 조절이 약간 안 되는 인간이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분노를 참지 못한 온보현은 이미 박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으슥한 곳에 차를 세운 뒤에 복부를 다시 한번 힘껏 칼로 찌릅니다. 이로 인해서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온보현은 택시를 계속 몰아가서 경북의 한 시골 도로변 지하 통로에 시체를 유기하죠. 앞서 보신 것처럼. 피해자 박 씨의 거센 반항이 온보현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이분, 피해자분 덕분에 하루 이틀 간격으로 계속 벌여나가던 폭주기관차 같았던 온보현의 범행이 멈추게 됩니다. 그때 온보현은 마지막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 본인도 손에 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범행이 일시 중단됐고 그 치료하는 그 기간 동안 약 2주간 천호동 소재 모텔에서 기거하면서 훗날에 자기가 검거가 되든 또 자수를 할 경우에 그 기록을 남기고자 그때 범행 일지를 작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손에 온보현이 그 사형 전에 담당 형사님께 보냈던 편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전 이곳에서도 저의 가족과는 접견을 하지 않지요. 단 한 사람 외엔 참 아시겠군요. 그리고 어떤 여자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당시 뉴스 매체를 통해서 예전에 그 교제하다 헤어졌던 그 여자 애인이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유일원이 그 여자분만 한 분만 면회를 허락한 것이죠. 그분이 사형되기 직전까지 그 신앙인으로서 아마 그때 당시 그분이 전도사의 그 직분으로서 끝까지 목바라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이 이름이 반전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헤어진 여자친구하고 그 심리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 뒤늦게 여자친구가 알아서 끝까지 사형 전까지 옥바라지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증오하게 만들었다던 여자친구를 유일하게 만났어요.
온보현에게 전 여자친구는 애증에 가까운 존재였다고 보여요. 엄마의 자살, 여자친구와의 헤어짐으로 여성에 대한 증오가 마구 생겼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와 동시에 엄마도 그리워하고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너무나 이제 사랑을 갈구했던 거죠. 본질은 적대감이 아니고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 그 마음을 증오로 바꾸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온보현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보현은 1995년 11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대로 지존파와 같은 날 사형을 당하게 되죠. 1심 공판 때 온보현의 변호인이 사형제도 폐지를 거론하면서 변호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대뜸 온보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변호인이 한 말씀은 다 쓸데없는 말씀이다. 나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 이렇게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 이거 뭐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뭐 어쨌건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온보현 때문에 처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은 그 슬픔은 또 어떻게 하고. 진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던 여성들이 한 사람의 비뚤어진 시선과 잘못된 분노로 희생을 당한 거잖아요.